현관 앞에 놓여 있던 작은 봉투는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낡고 구겨진 종이 안에는 아이의 사진이 들어 있었고 뒷면에는 낯선 필체로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 끔찍했던 건 사진 옆에 또박또박 적혀 있던 문장이었습니다. 아빠를 찾고 싶어요. 사진 속 아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였고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제 가슴을 날카롭게 찔러 들어왔습니다.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에 현관 앞에 그대로 굳어 서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민수에게 이 사진을 내밀고 진실을 묻지 못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몇 해 전 저는 아이를 잃었습니다. 어렵게 찾아온 새 생명이었지만 제 몸은 끝내 그 아이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병원 복도에 홀로 앉아 눈물조차 나오지 않던 그날의 공허함은 제 삶을 무너뜨렸고 그 이후로 제 품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잘못 같았고 제 한계 같았고 그래서 더욱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낯선 아이의 사진은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가정을 깨뜨릴 수도 있는 비극의 예고처럼 다가왔습니다. 혹시라도 진짜 혼외 아이가 존재한다면 제가 지켜온 이 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불안이 저를 올감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가방 속 깊이 밀어넣고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처럼 밝은 얼굴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주방에는 따뜻한 커피 향이 가득했고 그는 제게 웃으며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평범한 아내와 남편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잔을 받아들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말마다 이 집을 들르시며 손수 담근 김치와 반찬을 챙겨주셨습니다. 너는 민수 옆에서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아야 해. 아이야,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는 법이야.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가슴속 깊이 남아있는 상처는 누구도 모르는 칼날처럼 저를 베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제 얼굴을 찬찬히 보더니 잠시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오늘따라 많이 지쳐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순간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이 있었습니다. 혹시 당신에게 아이가 있나요? 이 사진 속 아이는 누구죠? 그러나 저는 끝내 그 질문을 삼켰습니다.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균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균열이 단순한 상상에 불과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제 가방 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낯선 아이의 사진이 저를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웃으면서도 웃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평범한 행복 속에 던져진 그 작은 봉투 하나가 제 세상을 무너뜨릴 예고편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그 봉투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가방 속에 숨겨둔 채로 없는 듯 살아가려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루도 편안한 순간이 없었습니다. 집안에 웃음소리가 흘러도 평소처럼 남편이 다정하게 제 이름을 불러도 제 귀에는 봉투 속 아이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아빠를 찾고 싶어요. 그 한 문장이 제 가슴 속에서 도무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 피곤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 눈에는 뭔가 낯설게 보였습니다. 옷을 받아 세탁기에 넣으려던 순간 셔츠에서 익숙하지 않은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부드럽고 달큰한 비누 향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어린아이 옆에서 맡을 법한 냄새였습니다. 주머니를 뒤적이다 떨어져 나온 건 작은 블록 하나였습니다. 아이들이 손에 꼭 쥐고 다니는 그런 장난감 조각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움켜쥐어진 듯 멈췄습니다. 저는 블록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다 결국 쓰레기통 안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버려도 마음속에 남은 불안감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괜히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걸까? 그런데 제가 더 두려웠던 건 두 번째 가능성이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 아이가 남편의 아이라면 저는 또다시 가정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목을 죄어왔습니다. 다음 날 남편의 가방을 정리하다가 낯선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꼭 접어넣은 사진을 펼쳐보니 며칠 전 봉투 속 사진과 똑같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분명했습니다. 사진 속 소년 옆에는 남편이 앉아 있었고 그의 손이 아이의 어깨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 미소가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진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결혼 반지의 자국을 보며 숨이 막혀왔습니다. 이건 실수도 우연도 아니야. 그 사실이 너무 명확했지만 동시에 너무 믿기 싫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른 말이 있었습니다. 여보, 이 아이는 누구야? 왜 내 가방 속에 있는 거야? 그러나 저는 끝내 묻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한다면 제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테니까요. 아이를 잃은 상처조차 제대로 치유하지 못한 제게 또 다른 아이의 존재는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식탁을 채웠고 어머님은 남편에게 반가운 말을 건네셨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밥을 먹었지만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너 많이 피곤해 보인다. 요즘 힘든 일 있니? 어머님의 다정한 물음에도 저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자꾸만 남편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모르는 아이의 어깨에 올려져 있던 그 손, 제 손을 잡아주던 그 손이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어 남편이 잠든 뒤 저는 몰래 봉투 속 사진과 가방 속 사진을 나란히 놓아보았습니다. 두 장의 사진 속에서 같은 소년이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제 불안을 비웃는 듯 보였습니다. 제 안에서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났습니다. 잃어버린 아이,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아이, 그리고 지금 제 눈앞에서 또 다른 아이가 웃고 있는 이 현실. 저는 침대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오래도록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게 시작이라면 나는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 생각이 깊은 밤 내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불안과 혼란 속에 살던 저는 결국 누군가에게 이 의심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직접 물을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을 인정한다면 제 삶은 그 순간 무너질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가장 가까운 사람 하지만 동시에 제게 늘 부담을 주던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님은 평소처럼 김치를 한 통 들고 집에 오셨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기 전 저와 둘이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던 그때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꺼내진 않았지만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혹시 남편이 요즘 조금 달라진 것 같지 않으세요? 집에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어디선가 낯선 냄새가 나기도 하고요. 제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하게 들리길 바랐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순간 고개를 숙이며 찻잔을 만지작거리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남자는 원래 집 밖에서 이런저런 일도 많고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지.
괜한 의심으로 스스로 힘들어하지 마라. 너 몸이 예민한 거겠지. 그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어머님은 늘 직설적인 분이었는데 이번만큼은 어딘가 회피하는 눈빛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또 물었습니다. 혹시 남편한테 무슨 말 못할 일이 있나요? 어머님은 아시지 않으세요? 그러자 시어머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어머님은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한 얘기 꺼내지 말자. 어떤 집이든 흠은 있는 법이야. 내가 괜히 파고들면 오히려 내가 더 아플 수 있어. 그냥 가정을 지켜. 그것만이 너를 위한 길이야. 그 말은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이미 무언가 알고 있으면서도 제게 알려주지 않으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더 아플 수 있다는 말은 저를 과거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몇 해 전 병원에서 아이를 잃고 어머님께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울어도 달라지는 건 없어. 민수 옆을 잘 지켜. 그때도 어머님은 제 고통을 인정하기보다 가정을 지키라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상처를 헤아리기보다 집안의 체면과 평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어머님 앞에서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한 채 웃는 척만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의심으로, 의심이 확신으로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회피하는 이유는 단 하나뿐일 것 같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낯선 아이 사이에 얽힌 진실을 어머님만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침묵을 요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처럼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웃으며 맞았지만 제 눈빛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시선을 피하더니 왜 그렇게 쳐다봐? 무슨 일 있어? 하고 묻더군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그러나 속으로는 점점 확신해 가고 있었습니다. 봉투 속 사진, 지갑 속 사진, 그리고 어머님의 회피. 이 모든 조각들이 결국 하나의 진실을 향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확인하는 순간 제 삶이 무너질 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도 동시에 더는 피할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이미 균열은 시작되었고 언제든지 집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예전에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퇴근이 늦어도 미리 연락을 했고 집에 들어오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전화도 집에 오기 전 모두 정리한 듯 티 하나 없이 깔끔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믿었고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작은 단서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셔츠에 배어있던 낯선 향기, 주머니에서 흘러나온 작은 블록 조각, 지갑 속에서 발견한 아이의 사진까지 남편이 예전처럼 완벽하게 숨기지 못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몰랐지만 이제 알게 된 이유는 그 아이가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 또래 친구들처럼 아빠를 찾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했고 그 목소리를 남편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아이의 곁을 지켜주던 친모가 병으로 쓰러지면서 상황은 더 급박해졌습니다. 결국 남편은 예전처럼 멀찍이 돈만 보내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되었고 직접 아이 곁에 있어야 하는 순간들이 늘어났습니다. 늘 조심하던 그는 만남이 잦아지고
마음이 흔들리면서 서서히 허술해졌고 그 틈이 제 눈에 잡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 전 남편이 전화를 받는 소리를 저는 안방 문틈 사이로 들었습니다. 낮게 깔린 목소리 속에서 분명히 아빠라는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빠가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순간 제 온몸은 얼어붙었습니다. 제 귀가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른 아이의 아빠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끊고 나오자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물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요? 목소리가 낯설던데요. 그는 잠시 동작을 멈추더니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회사 후배야. 일이 있어서. 별거 아니야. 그러나 남편의 눈빛은 흔들렸고 손끝은 서둘러 코트 단추를 잠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남편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감춰왔던 비밀이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다는 걸. 그 아이의 나이가, 그 아이의 목소리가, 그리고 친모의 부재가 남편을 더 이상 숨지 못하게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쓰레기통 안에 버려둔 어린이 문구점 영수증을 떠올렸습니다. 연필, 공책, 작은 장난감. 그는 예전 같으면 결코 이런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남편은 아이의 곁에 있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조심성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잠든 얼굴을 보면서 저는 과거의 기억 속으로 끌려갔습니다. 아이를 잃었던 그날 병원 복도에서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했던 말이 귓가에 선명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우리는 둘이 있어도 충분해. 너만 있으면 돼. 하지만 그 말이 과연 진심이었을까요? 그때부터 남편은 이미 다른 선택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려 했지만 봉투 속 아이와 지갑 속 아이, 그리고 방금 전 통화 속 아이가 하나로 겹쳐지며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은 이름도 모른 채 낯설었지만 동시에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하나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준호. 저는 아직 직접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지만 제 직감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빠라고 불리고 있는 그 아이 바로 준호라는 이름일 거라고. 그날은 주말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며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온전히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사진 속 아이의 얼굴과 남편의 지갑에서 본 미소가 겹쳐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미 남편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언제 어떻게 남편에게 물어야 할지가 문제였습니다. 성급하게 입을 열었다가 모든 게 무너져 버릴까 두려웠고 또 너무 늦게 꺼내면 제가 버틸 수 없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을 저으며 오늘 말할까 아니면 내일로 미룰까 하는 생각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님이 낯선 소년의 손을 잡고 서 계셨습니다. 아이는 작고 낡은 가방을 메고 있었고 고개를 숙인 채 발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민수 아들이야. 내 손주야. 이제 우리 집으로 들어와야지. 내가 잘 챙겨줘야 해.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저리도록 현관문 손잡이를 붙잡은 채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만 보던 그 얼굴이 이제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분명히 남편을 닮은 눈매와 웃음기를 잃은 입술,
그러나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저를 슬쩍 바라보더니 이내 시선을 떨궜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다는 걸, 그는 단지 어른들의 선택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는 배신감과 상실감이 한꺼번에 몰려와 숨이 막혔습니다. 내 아이는 품에 안아보지도 못했는데 왜 이 아이는 이렇게 당당히 내 집에 들어오는 걸까? 어머님은 제 침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뻔뻔하게 덧붙였습니다. 세상의 피는 못 속이는 법이야. 이 아이는 내 손주고 민수의 아들이야.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가정이 산다. 넌 아내로서 그걸 해야 해. 그 말은 제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마치 제가 아이를 지켜내지 못한 죄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서다가 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순간 그대로 굳어섰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작게 떨렸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와 남편이 그 사이에서 눈치를 살피며 작은 어깨가 움츠러들 뿐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이 아이가 누구예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선을 피했습니다. 대신 시어머님이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말이 필요 있니? 내 눈에도 보이지 않니? 이 아이는 우리 집 피야. 내가 받아들여야 해. 가정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가 더 강해야 해. 저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다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라는 이름일지도 모르는 그 소녀는 두 손으로 가방, 끈을 꼭 움켜쥔 채 두려운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잘못의 흔적도 없었고 오직 외로움과 두려움만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배신감에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 없는 연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탁 위에는 갓 지은 밥과 김치찌개,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지만 그 앞에 앉아 있는 우리는 모두 밥맛을 잃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당당하게 아이를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숟가락을 만지작거리고만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떨리는 게 제 눈에는 그대로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그래, 어머님은 이미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셨구나. 그래서 숨기느니 차라리 당당히 데려오자고 마음먹으신 거겠지. 내가 직접 묻기 전에 먼저 사실을 들이밀어 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겠지. 그 뻔뻔한 계산이 제 가슴을 더 옥죄어 왔습니다. 내가 눈치챈 거 다 알아. 그렇다면 숨겨봤자 뭐 하겠니? 이 아이는 내 손주고 내 남편 민수의 아들이야. 이제는 받아들일 때가 됐어. 어머님은 단호했습니다. 오히려 승리감마저 비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마치 저를 가르치듯 당연한 도리를 설명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왜 하필 지금이에요? 왜 이제야 하지만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머님은 눈썹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미 알아버렸잖아. 괜히 숨겨봤자 가정만 더 무너질 뿐이지. 차라리 이렇게 당당히 보여주는 게 낫다.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이 아이는 죄가 없어. 그 말은 맞는 말 같으면서도 제 가슴을 갈갈이 찢는 말이었습니다. 내 아이는 죄가 있어서
내 품에 오지 못했단 말인가? 지켜내지 못한 게 내 잘못이라도 되는 걸까? 억눌려 있던 상실의 기억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식탁 맞은편에서 고개를 숙이고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인정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제 안의 상처가 깊게 도련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살짝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제 눈치를 살피는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너져 내리던 분노가 잠시 멈추고 대신 알 수 없는 연민이 차올랐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잖아. 이 모든 건 어른들의 선택 때문인데 왜 그는 이렇게 작아져서 내 눈치를 보고 있는 걸까? 그러나 그 연민마저 저를 더 괴롭혔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한쪽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내 아이가 살아 있었다면 내 아이도 저런 눈빛으로 날 바라봤을까? 나는 그 눈빛을 다시는 받을 수 없는데 어머님은 숟가락을 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넌 며느리고 아내야. 내가 이 아이를 받아들이고 가정을 지키는 게 내 몫이다. 내가 흔들리면 집안이 흔들려. 이건 내 역할이야.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어머님, 저는 제 아이조차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부서질 듯 흔들렸습니다. 아이는 두 손으로 가방끈을 꼭 잡고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내 상처를 기다려주지 않아.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살아가는 길이야. 내 감정에 매달렸어. 뭐가 달라지겠니? 저녁은 그렇게 무너져 갔습니다. 따뜻해야 할 식탁은 차갑게 얼어붙었고 국은 식어갔습니다. 누구도 밥을 제대로 삼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두려운 눈빛과 어머님의 뻔뻔한 목소리, 남편의 침묵이 뒤엉킨 가운데 홀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사실은 아이, 준호는 내가 결혼하기 전에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결혼 전에요? 그럼 우리 결혼할 때 이미 아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때 나도 몰랐어, 결혼하고. 한참이 지난 뒤 내가 아이를 잃고 힘들어하던 그 무렵 그때 여자가 나를 찾아왔어. 아이가 있다고, 내가 아버지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믿고 싶지 않았어. 거부했어.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내가 옆에서 다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 그래서 애써 모른 척했어. 돈으로만 책임지려고 했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어. 그의 고백은 제 가슴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잃고 눈물조차 말라버렸던 그 시기에 그는 이미 또 다른 아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잔혹하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자라났고 점점 더 나를 원하기 시작했어. 내가 없는 자리에서 혼자 크는 걸 보면서 마음이 흔들렸어. 처음에는 계속 밀어냈는데 이상하게 자꾸 마음이 갔어. 닮은 눈빛, 닮은 웃음, 그냥 외면할 수가 없더라. 저는 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아이를 잃고 밤마다 무너져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당신은
다른 아이를 보며 정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 상처는 그렇게 가벼웠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억눌러온 분노와 슬픔이 섞여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니야, 여보. 널 사랑하는 마음은 변한 적 없어. 내가 없었으면 난 여기까지 못 왔어 하지만 그 아이도 내 아들이잖아. 그 아이를 계속 밀어내는 게 너무 힘들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고백은 변명이자 고백이었고 고백이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이는 사라졌고 그의 아이는 자라났다. 내가 붙잡고 있던 건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은 이미 다른 곳으로 흘러가 있었다. 밤새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고백이 귓가에서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결혼 전에 생긴 아이 몰랐지만 내가 아이를 잃고 힘들어하던 그 무렵에 알게 됐어. 처음엔 거부했지만 점점 정이 갔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내 아이를 품에 안아보지도 못했는데 그는 그 아이를 보며 정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아침이 밝자 시어머님이 주방에서 밥상을 차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정리할 때가 됐다. 준호는 내 남편의 아들이자 내 손주다. 내가 인정해야 해. 그래야 집안이 흔들리지 않는다. 어머니는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며 나를 설득하려고 했다.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제 아이를 잃고 아직도 그 상처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한테 다른 아이를 받아들이라니요.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동안 눌러왔던 울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한쪽에서 여전히 침묵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오히려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노려보듯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넌 아내야 며느리야. 가정을 지키는 게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상처는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이도 어머님도 누구도 제 고통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울고 혼자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없는 듯 제 앞에서 다른 아이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남편이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생각해줘. 준호는 아무 잘못도 없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아이까지 버릴 수는 없잖아.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저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그에게는 아이가 더 중요하구나. 내 상처보다 내 존재보다. 저는 손을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전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어요. 별거를 하겠습니다. 서로가 숨 쉴 수 있는 거리가 필요해요. 순간 공기가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님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별거라니. 내가 그렇게 나오면 이 집안이 어떻게 되겠니? 이 집 체면은 누가 지키니? 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제 삶은 체면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아픈 사람입니다. 더는 제 자신을 짓밟으면서까지 이 집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너진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저를 떠나보내는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는 방에서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오래전 아이를 위해 준비했다가 쓰지 못했던 물건들이 들어있던 그 가방이었습니다. 눈물이 번져 앞이 흐려졌지만 손끝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지켜야 한다. 더는 희생만 하며 살지 않겠다.
그렇게 제 마음은 갈라진 선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별거를 선언하고 집을 떠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묘한 인연처럼 다시 그 집을 찾아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준호였습니다. 그는 방 한쪽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작은 공책에 삐뚤빼뚤한 글씨를 적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순간 고개를 번쩍 들더니 눈이 마주치자마자 다시 후다닥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어깨가 움찔하는 게 제 눈에는 그대로 보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아이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아이는 연필을 꼭 쥔 채 아무 글자도 쓰지 못하고 종이 위에만 대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묵직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아이가 망설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줌마, 목소리는 너무 작아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놀라움과 긴장 속에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 사실은 아빠 있다고 말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엄마가 맨날 그러셨어요. 그래서 숨겼어요. 그런데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서 미안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을까? 그저 아빠를 원했을 뿐인데 내 아이도 그랬겠지. 내 아이도 살아 있었다면 이렇게 작고 여린 목소리로 나를 불렀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저를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아프셔서 혼자 있는 날이 많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처럼 아빠랑 같이 놀고 싶었어요. 집에 아빠가 있는 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아빠 집에 오고 싶었어요. 근데 아줌마가 싫어할까봐 맨날 눈치만 봤어요. 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숨을 삼켰습니다. 말없이 아이를 바라보는데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지만 그 조각들 사이로 이상하게도 따뜻한 감정이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연민, 이 아이는 죄가 없구나. 이 아이도 버려진 자리에서 혼자 울고 있었구나. 아이의 목소리가 다시 떨리며 들려왔습니다. 아줌마, 저 싫어하시죠? 그래도 괜찮아요. 저 그냥 아빠만 안 떠나면 돼요. 그 말은 제 가슴을 2번 찔렀습니다. 저는 순간 아이를 껴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두 팔은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품으면 제 상처가 다시 찢어질 것 같았고 품지 않으면 이 아이의 상처가 더 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 딜레마 속에서 저는 숨을 몰아쉬며 두 눈을 꼭 감았습니다. 준호야, 내 잘못 아니야. 내가 태어난 게 잘못이 아니야. 떨리는 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러나 말이 끝나자마자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내 아이는 돌아오지 않아. 내 품은 여전히 비어 있어. 마음속에서 그런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없었고 그저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공책 모서리를 만지작거리며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제 안의 분노와 원망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방 안의 공기마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미워해야 할까? 아니면 안아줘야 할까? 내 상처와 이 아이의 상처, 둘 다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만은 분명했습니다. 준호의 눈빛 속에는 제가 끝내 지켜내지 못했던 제 아이의 눈빛이 고스란히 겹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 제 눈치를 보며 방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이의 두려운 눈빛을 보고 연민을 느끼면서도 제 상처는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작은 몸이 휘청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준호야. 제 입에서 본능처럼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이마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이성을 잃고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안 돼. 또 이르면 안 돼.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을 수 없어. 제 머릿속에는 과거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와 의사의 무표정한 얼굴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남편은 허둥지둥 차를 몰아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준호를 끌어안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흔들었습니다. 준호야, 눈 좀 떠봐. 괜찮아. 곧 괜찮아질 거야. 아이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 안으로 뛰어갔습니다. 흰 가운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복도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끝에 남아있는 아이의 체온이 사라져가는 것 같아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벽에 기댄 채 얼굴을 감싸 쥐고 있었고 시어머님은 두 손을 모으고 중얼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쏟으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신이 있다면 제발 이 아이만은 그러다 문득 스스로 놀랐습니다. 내 아이도 지켜내지 못했는데 왜 지금은 이 아이를 지켜달라고 빌고 있는 거지? 나는 이 아이를 받아들이지도 못했는데 하지만 제 심장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를 꼭 안았을 때 저는 다시는 느껴보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모성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 안의 공허한 품이 순간이나마 아이의 체온으로 채워졌던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습니다. 고열과 탈수 증세였는데 치료를 잘 받으면 회복할 겁니다. 그 말에 제 다리는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만히 내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두려운 걸까? 왜 이 아이가 내게서 떠나갈까봐 또다시 가슴이 무너지는 걸까? 병실 안에 누워있는 준호는 작은 가슴을 천천히 오르내리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제 손 안에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단지 세상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나에게 이런 상처를 남겼을 뿐이야. 하지만 나는 이미 이 아이를 향해 흔들리고 있구나.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준호는 치료를 받고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이 땀에 젖어 있었지만 호흡은 차츰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있던 저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살아있구나. 다행이다. 그 안도감이 몰려오자 제 안에서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남편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손끝을 조심스레 제 무릎 위에 올리며 낮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겪은 고통, 내가 잃은 아픔, 내가 다 알면서도 결국 이렇게 만들고 말았어. 저는 눈을 뜨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고 두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서는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가 뭘 잃었는지 아시잖아요. 제 아이는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런데
당신은 다른 아이를 지키고 있었네요. 저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갑게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거부했어. 정말 그랬어. 하지만 아이가 자라는 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갔어. 그래도 너를 배신하고 뒀던 건 아니야.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지금도 똑같아. 제발 믿어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은 배신보다 강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저는 지금 이렇게 무너져 있죠? 왜 저는 당신의 말이 다 변명처럼 들리죠? 제 눈가에 눈물이 번져 흘러내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바라보다가 제 시선을 피해 창가 쪽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어머님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내가 아이 잃고 울고 있을 때 나는 그저 가정을 지키라는 말만 했지.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았어. 남편을 감싸는 게 맞다고만 생각했지. 그게 내 가슴에 칼이 될 줄은 몰랐다. 저는 어머님을 바라봤습니다. 뻔뻔하게만 보였던 모습과 달리 지금의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제 상처를 덮어주진 않았습니다. 이미 무너져버린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보, 어머님, 저는 이제 제 자신을 먼저 지켜야 해요. 저는 더 이상 제 상처를 외면한 채 남을 지키면서 살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준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작은 손가락의 온기가 제 손바닥에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죄가 없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해.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손을 그대로 두지도 완전히 거두지도 못했습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 관계를 설명하는 그림 같았습니다. 붙잡고 싶지만 이미 너무 멀어진 거리. 병실 창가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얀 커튼이 흔들리며 방안을 밝게 비추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작은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어.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죄인이 될 수는 없어. 그는 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붉어진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간절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줘. 내가 잘못했지만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게 해줘.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에요. 당신을 믿고 당신만 바라보고 가정을 위해 제 자신을 버리며 살던 그 사람은 이제 없어요. 저는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더는 버틸 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를 먼저 지켜야겠어요. 그 말에 그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틀렸다. 너를 며느리로 보느라 내 마음을 보지 못했구나. 민수만 감싸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없었다면 이 집은 오래전 무너졌을 거야. 내가 다 지켜온 거야. 그런데 난 그걸 몰랐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지난 세월 동안 버텨온 제 자신을 인정받는 순간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제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그래, 이 아이만큼은 미워하지 말자. 이 아이만큼은 버리지 말자. 내 아이는 떠났지만 이 아이는 내 앞에 있다. 내가 품을 수 없다면 적어도 외면하지는 말자.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과 어머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별거를 계속할 겁니다. 여보, 당신을 더는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준호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나눠질게요. 그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과 안도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문을 나서며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지만 제 가슴 속에는 묘하게도 가벼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 걸어가야 한다. 무너진 자리에서라도 상처투성이의 마음을 안고라도 내 길을 걸어가야 한다. 뒤돌아보니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이 준호의 얼굴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같은 표정은 제게 또 하나의 진실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삶은 상처와 함께 이어지는 거야. 하지만 그 상처를 안고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갈 수 있어.